자, 이번에 20강 학습 목표는 소유권의 취득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부합의 원리 등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물 선점에 대해서는 민법 252조에 규정을 해놨죠. 252조에. 자, 유실물 습득은 대표적으로 민법, 이거는 민법 253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매장물 발견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민법의 254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매장물 발견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 무주물 선점이 뭐고 유실물 습득이 뭐죠, 매장물 발견이 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무주물 선점이다. 그러면 이제 25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자, 무주물 선점입니다. 우리 무주물 선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주물입니다. 무주물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 동산에 대해서 동산 무주물이 있고 부동산 무주물이 있게 됩니다. 부동산 무주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식이니까 눈을 뜨고요라고 그랬어요. 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죠. 그럼 결론적으로 먼저 선점한다라는 것은 소위 의사가 있다라는 걸 방향하고 있다라는. 자, 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점유의 취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유의 취득. 그러면 무주물 선점과 관련돼서는 소위 의사 플러스 그다음에 점유의 취득이라는 이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특징은 소위 의사, 점하면 점유의 취득 이렇게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동산의 무주물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선점자 거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무주물은 뭡니까? 이거는 국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갈 마인드를 하나 형성해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자, 참새죠. 참새를 세 자로 본쳐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짹짹짹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참새는 세 자로 본쳐라. 짹짹짹. 그러면 짹하고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참새를 세 자로 본쳐봐라. 그럼 대표적으로 방앗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방앗간.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기줄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참새 그러면 무주물이다. 참새를 툭 치면 동산이다. 동산에 대해서 무주물, 즉 선점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리갈 마인드를 형성해달라. 그러면 눈 떠보여요. 무주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선이라는 것은 소유 의사와 점이라는 것은 점유의 취득. 그래서 이 무주물 선점과 관련돼서 252조에 규정을 해놨다고. 자, 252조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무주물 기속으로서 이랑 무주의 동산은 소유 의사로 점유한 자. 그러면 소유 의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주 점유면서 점유의 취득,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점자 거라는 거죠.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를 한다. 무주의 부동산에서 국유를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뭐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무주토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주토지라는 게 있고 무주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주토지, 무주건물은 국유로서 무주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을 받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전과 관련돼서 이 보전은 뭐다? 바로 처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각구에 기록되죠. 그럼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다. 그러면 무주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주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건 대표적인 시장, 군수, 구청 등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무주토지와 무주건물에 관련돼서 우리가 의미를 잡고 그러면 무주의 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자, 3번 사망에 대해서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형하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거죠.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가면 무주물로 한다. 그래서 민법 252조 2항에서 250조는 무주물의 기속과 관련돼서 1항, 2항 사망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에 그러면 우주물 기속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나타내고 문화재는 대표적으로 국유입니다. 그러면 국유로 해당하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했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려법이라는 것도 연결되죠. 수려법. 그 다음에 어업법에 의해서 의액이 금지된 동물이나 의류도 무주물 선점의 대상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무주물 기속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252조 요거만 하나 기억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주물 선점에서 우리가 대표적 선이라는 것은 다시 소유사로 플러스 점유의 취득이라는 걸 이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253조와 관련돼서 바로 유실물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유실물 습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유실물과 관련돼서는 별로 이렇게 한번 보죠. 유실물이라는 것은 유실된 거죠. 그러면 요 6과 관련돼서 시각 차이를 해요. 공고마다 공고 6월입니다. 6개월을 연결해 두고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 습득입니다. 습득. 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연치. 그러면 요거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네. 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득이라는 것은 점유의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유실물 습득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고요.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민법 253조에 규정함으로써 자 253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법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실물법입니다. 그러면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이 아니라 6월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6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받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대표적으로 유실물 습득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실물 습득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해 놓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민법 매조다 253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민법 253조 매장물 발견입니다. 자, 매장물 발견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매장물 발견. 그래서 매장물 발견이네요. 자, 발견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매장물. 매장물은 한번 봐봐요. 이걸 토지라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 건물이 매장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동산도 매장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매장물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동산도 포함된다. 발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 잉크하는 거예요. 눈으로 잉크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배대찜이죠. 그러면 발견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점유 취득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점유 취득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장물 발견해서 이때 매장물의 대상은 부동산도 포함되고 동산도 포함된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고 발견이라는 것은 점유 취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254조 조문을 보면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자, 매장물법. 매장물은 법률. 그러면 매장물도 일종의 여태 법령으로 매장물법이 아니라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 동그라미 쳐놔봐요. 절반이라는 의미는 뭐냐? 절반이라는 것은 매장물 발견과 관련돼서 절반은 뭡니까? 이거는 공유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유라는 의미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매장물 발견. 그러면 이때 매장물이 문화재라면 국유로 해당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이제 252조 관련돼서 253조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254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252조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무주물 선점이 된다. 자, 그러면 253조는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유실물 습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실물 습득이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4조는 매장물 발견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물 선정과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원시제도로서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 하나의 뭐예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시간 학습 목표에서 소유권 취득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요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첨부 부합 혼화와 가공에서는 우리가 255조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죠. 자, 부합이라는 것은 자, 부합이 뭐냐? 자, 첨부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 첨부라는 것은 더해진다라는 거야.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합과 관련돼서 부합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 부합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공이라는 게 탄생하고 그다음에 혼화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부합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이제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느냐, 동산이 부합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합과 관련돼서 이거는 민법 256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느냐,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놨다고.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권하지 아니하다. 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의 부합에서 이때 부합의 원인은 뭔가? 이때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혹은 인위적이든 불문합니다. 그러면 부합이란 자연적, 인위적 원인을 불문한다. 자, 그 다음에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래서 부합하는 물건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라는 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자,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산 물건이 부합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조문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하에 편설된 유류 저장 탱크. 자, 유류 저장 탱크와 관련돼서는 이런 의미예요.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 그럼 유류 저장 탱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지난번에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뭐다? 이렇게 노란 거를 하나 그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흰 거를 하나 그렸네요. 흰 거를 이렇게 그렸네요. 흰 거를 이렇게 그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거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면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 거는 우리가 이제 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요 흰 거는 뭡니까? 주유소예요. 주유소. 여기는 바로 주유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 주유기의 관계는 그러면 요거는 한 필지가 돼. 법적으로 한 필지가 되지만 주유소와 주유기는 뭐다? 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필지와 핵지의 관계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면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면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인 관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이거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이고 대표적으로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대표적인 필지가 되고요. 자, 요 핵지라는 것은 뭐냐? 핵지는 뭐예요? 요거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에서 본다. 활동의 관점에서 보고요. 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 이때 활동은 무슨 활동이냐? 바로 대표적으로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경제적 개념이고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에서 법적 개념이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몇 필지? 1필지만 경제적으로 두 핵지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요. 요 주유소와 주유기의 관계는 또 뭐냐? 여기는 대표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자, 주물 처분에 따라서 종물은 뭐다?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라는 걸 쭉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요 빨간 거는 뭐냐? 주유기가 비 맞으면 안 되죠. 요렇게 지붕을 써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요렇게 있는데 요 비행기 앞에 요 뭐예요? 조종사 앞에 있는 요 캡이 바로 뭐냐? 대표적으로 요걸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주유기가 비 맞지 않도록 뭐다? 토지에 건물에 주유기에 지붕을 씌우는 게 주유소 캐노피야.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어때?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냐? 지금 요걸 설명하러 왔죠. 요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류 저장된 거야. 그러면 유류 저장된 거가 토지에 뭐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면 토지에 부합될 수 있고, 만약 A적으로 요거에 뭐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부속 건물이 된다면, 독립된 건물이 된다면 A적으로 그때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필지고 경제적으로는 두 획지. 그러면 획지와 필지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주유소와 주유기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 요거는 별로 뭡니까? 바로 캐노피. 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고요. 자, 그러면 유류 저장된 거 토지에 뭐다 원칙은 부합되나 독립된 건물이라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유류 저장된 거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하에서 회설된 유류 저장된 거는 토지에 부합된다라는 거. 그러면 A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독립된 건물이라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원을 가진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원을 가진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기존 건물에 뭐다 부합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과 관련돼서 그 256조와 관련돼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지정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물건을 지정하며 결론적으로 부동산과 부동산도 부합이 인정하고 있다. 부부 그러죠. 부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는 부동산과 부동산은 부합함으로써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6조에는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자, 257조는 대표적으로 동산 간의 부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단 비용을 요구할 때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에 속합니다. 자, 주된 동산입니다. 동산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라는 거. 부합한 동산의 주정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에 되게 조심해야 돼.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가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257조는 동산 간의 부합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 부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네. 256조와 대표적으로 257조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 있죠. 자, 부합에 대해서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다 절반 공유 의미가 되어 있고요. 동산의 부합에 대해서는 뭔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지정하며, 만약에 주정을 구분해서 분리할 수 없을 때는 가액 비율에 대해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합과 관련돼서 그 첨부와 관련돼서 부합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합과 관련돼서 첨부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런 조문을 또 하나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합에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첨부에는 부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혼하라는 게 있어요. 혼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이도라는 걸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이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장 창고가 됩니다. 저장 창고. 그 저장 창고가 대표적으로 사이도는 아마 우리 공시법령에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화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혼화 그러면 동산의 부합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는 거. 동산 간의 부합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자, 혼화라는 것은 우리가 쌀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이라든지 쌀을 같은 분기일정끼리 한 곳에 이렇게 섞어 놓는 거죠. 한꺼번에 보관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게 바로 이게 저장 창고로서, 이 저장 창고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이도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사이도. 그래서 혼화는 대표적으로 동산 간의 부합에 준용하고 있다. 그 정도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하 연결이 되고요. 자, 가공과 관련돼서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 가공은 뭐예요? 민법 259조의 가공이라는 거 있어요. 가공이라는 것은 뭐가 가미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에 노력이 가미됐을 때, 이 물건과 노력이 가미됐을 때, 그게 이제 가공이 되겠죠. 가공인데, 우리 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돌이다.
그래서 여기에다 뭡니까? 자, 우리가 석부를 하나 작성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원칙은 뭐다? 이게 이제 그림이 별로 안 좋은 뭐야? A 이름은 원칙은 재료주의자야. 근데 A적으로 현저히 다이길 때는 누구다? 이게 가공작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은 원칙적으로 누구냐? 원칙은 재료주의라는 거예요. 원칙은 재료주의. 그래서 재료주의가 되고요. A적으로 뭐예요? 애공적으로. 그게 가공주의가 된다라는 거. 이런 관계에서 우리 물건 가공과 관련돼서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9조 어떻게 가공이라고 나와 있느냐? 타인의 동산에 가공할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원칙 재료주의자가 되는 거고 재료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나 A적으로 가공이란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그래서 259조 1항 조문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1항과 관련돼서 원칙은 재료주의고 A는 가공주의라는 게 나오고 그 가공주의는 현재의 다액일 때 의미를 잡아주셔요. 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때 그러면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어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반다 가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59조와 관련돼서 가공 1항과 2항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처음 부와 관련돼서 이제 부합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부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문을 두고 있다.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동산의 부합에 대해서 혼화라는 게 있고요.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을 그대로 준용하고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가미되는 게 대표적으로 가공주의며 노력, 원칙은 재료주의, A는 가공주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첨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 자, 부합이라는 거. 그러면 부합, 가공, 혼화가 있는데 첨부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첨부에 대한 효과라는 겁니다. 이 첨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강행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첨부의 효과로서 민법 260조에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1항 전사의 규정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이항의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한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될 때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종속하고 그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해서 종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첨부의 효과는 260조에서 1항과 2항에 대한 효과를 두 개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1조 첨부리는 구상권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전 5조의 규정에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유죠. 국유에 대해서 그 문화재의 국유에 대해서는 우리 발견한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강행 규정이 뭡니까? 그러면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삼복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상복구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금지 규정이 있다. 아마 원상복구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이때는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복구에서 복자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소유권의 기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임의 규정이고 구분 건물 소유자의 손실 보상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 첨부 결과 소멸한 구분 건물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보호. 그러면 제3자의 권리 보호는 이 권리 보호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뭐예요? 삼복대의. 그래서 삼복. 그래서 원상복구 금지 규정과 제3자의 권리 의무. 요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첨부의 효과로서 강행 규정, 나머지는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첨부의 효과로서 원상복구 금지 규정과 그 다음에 제3자 권리 보호는 대표적으로 강행 규정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자 무지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가공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자, 기본서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체크하고 우리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그러면 기본서는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네요. 자, 무주물 선점은 아까 민법 252조 무주물의 기소. 그래서 아까 조문이 있었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 어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용하는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가면 무주물로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무주의 동산은 자주 점유할 때 인정된다. 무주물이란 나와 있죠. 그거는 한번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바로 2번에 자 기본서 2번에 유실물 습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물과 관련돼서 유실물은 유를 생각하라. 유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 이때 법률은 유실물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고 6개월 이내에서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섭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네요.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잡아두고 특히 과거에는 6개월이 6개월짜리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그래서 1개월이다. 그 의미를 하나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어. 매장물 발견. 자,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해서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이때 법률은 바로 유실물법이 되고요.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발견하여 절반이라는 것은 공유죠. 그래서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첨부라고 제목 붙여놨죠. 부합, 혼화, 가공이다. 대표적으로 부합이 뭐냐? 그래서 부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부합을 두고 있고 우리 부동산의 부합도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의미를 잡고 동산 간의 부합은 어디로 연결된다? 혼화의 의미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기본서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가로 2번에 보기 전에 거기 제가 정리해 준 게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세 가지 규율사항 및 성격이 있어. 첨부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물건은 누구의 소유자로 할 것인가? 누구의 소유자로 할 건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구 물건의 소유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그 다음에 디귿, 소멸하게 되는 구 건물 뒤에 존재하였던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규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부합 나오죠. 부합과 관련돼서 자 256조는 부동산의 부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거래에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례와 관련돼서 하나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의 어느 물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때 그 물건은 동산일 것이 보통인데 판례는 본지 입법 취지상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A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부합과 부동산도 부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동산 간의 부합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본서 동그라미 2번에 동산 간의 부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57조와 관련돼서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의 가담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자, 누구?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줄쳐놓으세요. 부합한 동산의 주장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동그라미. 그래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혼화라는 게 있어요. 혼화는 258조에 혼화를 두고 있는데 혼화는 동산의 부합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혼화에는 건물 검정과 같은 부합과 술, 그 다음에 불합, 혼합, 술과 기름과 같은 융합의 두 종류가 있다. 그 성질은 일종의 동산 간의 부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은 이에 관한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257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럼 혼화는 대표적으로 동산 간의 부합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가공입니다. 259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동산을 가공할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자의 소유에 속하며 재료주의다. 그러나 A적으로 현재의 닭일 때는 가공주의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효과와 관련돼서 우리 조문을 하나 두고 있죠. 그래서 구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의 지, 가로 5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261조, 천불이란 구상권. 자, 전 오제의 규정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61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구 건물의 소유자의 지, 그거 한번 동그라미 1번에 정리해놨고요. 그럼 구 건물이 존재하던 제3자의 권리의 지위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아니라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60조 전부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사의 규정에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때 그 동산의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될 때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자, 다시 한번 리피트 한번 해보죠. 자, 20강과 관련돼서 합성 목표가 아까 소유권의 취득이었죠. 무지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섭득 부합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무지물 선점은 요 선자는 선하면 소유의 의사, 점은 점의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요 유실물 섭득과 관련돼서는 공고 후 6개월이고 요 섭득이라는 것은 소유 의사 없이 득, 점의 취득이 있으면 그게 섭득이 되죠. 이때 매장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발견은 점유를 뭐다 취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무지물 선정과 유실물 섭득과 매장물 발견 이 세 가지 의미를 잡아놓고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 된다? 바로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자, 전부와 관련돼서 부합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부합과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 우리 판례는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하고 있다. 원칙은 이제 동산이겠죠. 이 혼화와 관련돼서는 동산에 관한 부합을 준용하고 있다. 가공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원칙은 뭐예요? 재료주의며 A적으로 가공주의, 현재의 닭일 때 가공주의가 되겠죠. 이 가공이라는 것은 뭐가 가미돼야죠? 노력이 가미돼야 된다. 그러면 전부의 효과로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건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 언상복구 금지 규정이라는 게 첫 번째 강행 규정이며 제3자의 권리의 보호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둔다면 우리 소유권의 취득, 대표적으로 무지물 선점에 대한 취득과 유실물 섭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요거 이제 부합과 혼합과 가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의미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